안녕하세요. 우리 9월 16일 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청음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 상황에서 수업을 하려다 보니 감상평가 총정리로 바꾸게 되었다는 점을 일단 알려드리고, 선생님도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학교에서 촬영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지금 갑자기 변화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 평가의 계획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오늘 수업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일단 선생님이 몇 번 공지를 했었는데, 추석이 끝난 후 9월 23일 날 우리는 감상평가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가가 뒤로 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감상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시험이 뒤로 밀려서 왠지 좋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음악 수행평가 영역 3가지가 너무 한꺼번에 좀 시험 시기가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 평가 날짜를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10월 12일 날 청음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감상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주인 목요일 10월 21일에 국악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월 달에 학교에 등교할 예정인 그 주간에 많은 음악 수행이 몰려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미리 하셔서 그런 부분에 곤란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감상 시간에 선생님이 감상 시험 때 10개의 노래를 문제로 내는데, 이 10개의 노래 중에서 5문제를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에서 퀴즈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선생님이랑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감상평가를 준비하면서 어떤 음악사적 사실을 배웠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퀴즈 위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보고요. 여러분이 어떤 곡을 듣고 이 곡이 누구의 무슨 곡이다 하는 거는 선생님이 굳이 하나씩 집어주지 않아도 반톡에 공유된 그 패들렛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상평가 전에 틈틈이 이 곡들을 잘 감상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띄워놓은 이 화면에서 3개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요, 어느 곡을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냐면,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를 배울 때와 또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1악장을 들었을 때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씩 선생님이랑 살펴보면서 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든, 모차르트 모두 고전시대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3명을 물어본다면 누구를 말해야 할까요? 일단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한 명은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고전주의 시대 대표적 작곡가 3명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스트링 퀄텟에 편성되는 악기는 하고 물었는데 일단 요거에 답하려면 스트링 퀄텟이 어떤 편성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스트링 일단 현악기라고 볼 수 있겠고 퀄텟은 사중주입니다. 그래서 현악 사중주에 어떤 악기들이 편성되냐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답은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교향곡은 보통 몇 악장으로 구성될까? 일단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답은 하이든인데 이 하이든이 교향곡의 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교향곡은 보통 몇 악장으로 구성되어야만 가장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정해주었던 이 악장 수는요, 4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작곡되는 교향곡들은 4악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들은 선생님이랑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리고 쇼팽의 환상즉흥곡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에 사용되는 악기의 구성은 이렇게 물었을 때 막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뭐냐면 땡땡땡 어떤 악기 소나타 이렇게 붙었을 때는요. 땡땡땡 악기 플러스 피아노가 구성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이올린 소나타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소나타의 악기 구성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피아노 소나타 했을 때는요. 피아노와 피아노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 피아노 한 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만 시대에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기교적 연주자를 가리키는 말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쇼팽에 대해서 배우면서 쇼팽의 절친이었던 리스트를 선생님이 같이 다뤘을 거예요. 리스트처럼 굉장히 어려운, 보통 사람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곡을 연주하면서 매우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낭만 시대에 특별히 많이 활동했던 연주자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비르투오조라는 용어가 있었다. 이 부분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쇼팽의 작품은 특히 이 작품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는 이 악기의 연주법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악기의 시인으로 불린다고 했어요. 이 악기는 뭘까요? 네, 피아노의 시인이다 해서 쇼팽은 피아노에 특화된 작곡가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상곡으로 듣는 환상즉흥곡도 우리가 10곡의 감상곡 중에 유일하게 피아노 독주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거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마을의 만능 일꾼이라는 아리아와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이라는 곡을 수업할 당시 선생님이 냈던 문제들이에요. 이거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벼운 내용의 희극적 오페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로시니가 만들었던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이 오페라는요. 가벼운 내용의 희극적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이 오페라 종류는 바로 오페라 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부파와 반대되는 개념, 매우 심각한 내용,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오페라를 가지고 오페라 세리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개념의 오페라들이 있는데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 작품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19세기 후반 서유럽 중심의 음악을 탈피하여 동유럽, 북유럽, 러시아 등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확대했던 시대적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도 설명을 했듯이 낭만 시대까지만 해도 서유럽이라 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를 말하는데 이 세 나라가 모든 클래식 음악을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낭만 후기로 오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나라들의 문화들이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서유럽 음악만이 음악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음악가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 주의가 민족주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민족주의 작곡가인 그리그는 어느 나라 출신의 음악가일까? 페르긴트를 작곡한 그리그는요, 북유럽의 노르웨이 출신이다 라는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그 외에도 많은 민족주의 작곡가들이 우리 책에도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그의 나라만 이번에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문제들은 선생님이 현대음악에 대해서, 근대 현대음악에 대해서 수업했을 때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우리 이번 감상 목록 중에 근대 현대 악곡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그다음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그리고 슈토크하우젠의 소년의 노래 이렇게 세 곡이 있는데 각각의 곡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드뷔시와 라벨이 속한 사조로 사물에서 느낀 순간적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현대음악의 사조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미술의 사조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조는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그래서 드뷔시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음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쇤베르크가 고안한 작곡법이다. 한 옥타브 안에 있는 반음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작곡 기법은 할 때 이 기법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12음 기법입니다. 우리 현대로 오면서 음악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쇤베르크는 이전까지 음악가들이 버릇처럼 사용하던 장조나 단조 같은 조성을 타파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성이 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는 으뜸음이나 딸림음이나 이런 음들의 기능들을 다 지워야 한다.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음들이 같은 빈도수로 쓰였을 때 우리 조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12음 기법이라는 작곡 기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추상음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작곡자가 테이프에 녹음한 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 혹은 변형하여 만들어내는 음악 장르는 뭘까요? 자, 이 음악은 단순한 전자음악과는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라든지 사람의 노래하는 소리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거를 변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 장르를 가지고 구체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슈토크하우젠의 소년의 노래라는 작품은 전자음향과 구체음악을 접목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마 12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상평가 때 있을 플러스 알파 문제들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사실상 감상평가가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위기감을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모든 걸 준비하려면 굉장히 마음이 촉박함을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평가철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